자, 안녕하세요. 안 들리시죠? 목소리 들리시죠? 선생님 화면도 잘 보이죠? 네, 지금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목소리도 잘 들립니다. 네네네.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네. 어, 학교에서 이제 뵙고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궁금한 부분들 좀 잡아 나가고 하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만나지 못하는 부분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학교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은 드리겠지만, 오늘도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은 잡아 드릴 거고요. 오늘 전달 드리게 되는 내용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인데, 그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 내에는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이제부터 준비를 시작하시게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음 전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반기 공채 아니 상반기 공채는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는 얘기는 해요. 하지만 어 2월 중순 말쯤부터 시작되는 공채에서 부지런히 이제 채용 공고를 찾으셔 가지고 원서를 좀 넣어가는 연습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서류부터 일단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즉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취업 준비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스펙이라는 부분을 쌓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스펙이라는 거는 취업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즉 계속 해야 되는 스펙 쌓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부지런히 구직 활동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보완하고 조금 더 이제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면접도 경험을 하시면서 면접에 대한 스킬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제 소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2009 년부터 저는 서울 경기권 쪽 대학에서 주로 이제 16주 교과목이나 특강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이제 조금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도 작년부터 이제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음 제가 오늘 이제 서류나 면접 부분을 잡아 드리게 되는 기준점 자체는, 실제로 제가 작년에 공기업하고 사기업에서 서류 평가를 하고, 그리고 면접 평가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부분, 그리고 같이 이제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알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특강이나 아니면 유튜브도 요즘에 많이 접속을 하셔 가지고 사회 진출하는 정보를 많이 얻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자들 입장에서 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부분, 전달 드려야 되는 부분을 쪼끔 중점적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자, 목차 자체는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점검을 하고 면접을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4 학년 1 학기 되신 분들이나 졸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 미리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써 보셨다라면은 쪼끔 체크하실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한 번도 안 써 보셨거나 아직 이제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 구성이 안 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수업 내용 들으시고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면접하는 데 있어서 일단 오늘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평가자 입장에서 구직자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평가표도 몇 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면접을 하기 전에 이제 자기소개서 점검을 먼저 들어갈 텐데, 저희가 지금 보이게 되는 표 자체는 작년 중반 때 공기업 쪽 이제 실제로 서류 평가하고 면접 평가를 했었던 평가표인데요. 음
평가표가 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평가표는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해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표를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사전 작업 없이 평가표를 가지고서 평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서류 평가 혹은 면접 평가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평가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어떠한 직무에 맞춰 가지고 혹은 지원하는 기업에 맞춰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업의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어떤 쪽을 주안점을 두고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회의를 가져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기업 입장에서의 요청 사항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이제 그거하고 맞춰진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평가표라는 거를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크게 이제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로 나뉘게 되는데 외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공기업에 지원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공기업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서류를 평가하거나 혹은 또 면접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저처럼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서류 평가, 면접 평가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25 점 해 가지고 딱 50대 50 해서 총점을 매기게 되는데 일단 자기소개서 비중이 25 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면접이 이제 뭐 취업 의지, 의사 표현 능력, 뭐 인성 이렇게 해서 총 25 점이 체크가 되는데 제가 이 표를 보여 드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면접에서의 변별력 그러니까 점수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어 뭐 총점이 25점 만점이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면접을 잘못 보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한 15 점에서 25점 사이가 나오게 되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쪼끔 점수가 야박하게 채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제가 서류 평가를 하면서 지금 보이는 표에 보시게 되면은 매우 우수가 25 점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매우 우수로 체크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몇 명 나올까 말까 하고 거의 이제 20 점이 만점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20 점이 만점인데 음 보통 이제 우리가 채점을 하게 됐었을 때 서류 즉 직무하고 작성하신 내용하고 조금 불일치한다든가 혹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이거나 했을 때에는 보통 저희가 10 점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10 점하고 그러니까 부족 점수를 주게 되는데 부족 점수 10 점과 우수 점수 20점 그 차이가 10 점이잖아요. 그 10 점을 면접에서 채울 수가 없어요. 즉 서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시게 되면은 면접을 아무리 잘 보신다고 하더라도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평가자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서도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 꼭 가고 싶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어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직무, 내가 선택하게 된 직무가 너무 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대학교 4년 동안 혹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사회 진출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 동안에 나는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해 왔다. 그것이 단순하게 스펙적 요소만 따지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자격증도 따셔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학 점수도 따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 말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셔 가지고 실무라는 부분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쪼끔 더 선호하고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성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평가표에 보게 되면은 면접에서 이제 인성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어 생각보다 최근에 채용에서 인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뭐 하나 쪼끔만 이제 틀리게 되면은 점수가 확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면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간에 이제 내가 말이 꼬인다든가 혹은 멘붕 상태에 빠져 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가차없이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어요. 즉 끝까지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포기했다라고 함은 딱히 뭐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게 된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면접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라는 것, 즉 면 그 채용 프로세스가 서류 전형이 있고 면접 전형 그다음에 이제 채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기업에서 희망하는 서류를 잘 세팅을 하신 후에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가지 제가 전달드리고 있는데 이 5가지는 꼭 반드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세요. 자, 많은 구직자들이 서류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따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류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는 같이 하셔야 되세요. 그다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류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서 전달드리는 부분은 면접에서도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글로 쓰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 수정이 가능하지만 면접 장소에서 내뱉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서류를 작성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다음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서류와 면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가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지예요.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진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혹은 이제 자기소개서가 완성된 친구들이 코칭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은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라는 부분 자기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혹은 그냥 어디에 지원하기 위해서 썼던 자기소개서 이게 초안이 돼서 이걸 가지고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잘못 세팅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내가 희망하는 직무 쪽으로 자꾸 쪼끔씩만 내용을 바꿔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초안이 돼 가지고 면접에서 활용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류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되면은 서류도 평가자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작성이 안 되고 면접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닌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만 하시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서류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학기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 4 학년 1 학기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하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준비하기에는 서로의 방향성 자체가 다 다르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는 방향성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만약에 5가지라고 하면은 쪼끔씩 줄여 나가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시고서 사회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되거나 졸업 유예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 개, 3 개까지도 쪼끔 많다라는 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고 싶은 거보다 할 수 있는 쪽에 쪼끔 방향성을 맞추시고 하나 정도를 먼저 직무를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거,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하나 잡고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게 됐을 때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일단은 전공을 살려서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이 되겠지만 일단은 전공을 살려 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직무를 하나만 명확하게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 제가 이제 스펙적 부분하고 비스펙적 요소로 이제 구분을 해 놨는데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로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할 줄 아셔야 되세요. 자,
1번과 2번은 당연히 서류에서 체크가 되는 부분이고요. 면접에서도 최근에는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느 직무에 지원했고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라고 하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량 중에 본인의 스페셜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증빙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류나 면접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1번과 2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직무 역량을 증빙하기 위한 스토리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수의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께서 자기소개서에는 나름대로 내 이야기를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코칭을 하는 입장, 그다음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어 지원자는 본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을 해도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제3자, 평가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는 서류를 보고서 내용을 보고서 직무 적합성을 보고 그다음에 몇 단계 수준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게 열거가 됐다 보면은 즉 주장만 있고 스토리라는 게 근거인데 근거가 불충분하게 되면은 평가할 수 없는 자기소개서로 구분이 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키워드, 주장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주장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많이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직무를 향한 나의 열정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즉 언제부터 하고 싶어 했는지 이 시점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목표를 잡은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입학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 과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크를 해요. 아마 서류상에서 따지게 됐을 때에는 경력사항 쪽에서도 체크가 되고요. 그다음 지원 동기나 혹은 학창 시절이라는 항목에서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많이들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섯 번째 부분이에요. 직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거든요. 서류상에서 따지게 되면은 입사 후 포부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면접에서 활용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면접관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전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들어가셔 가지고 서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러한 서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기술해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5번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5번 부분은 이제 실무자들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실습을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면접 같은 데 가게 되면은 피드백을 주시는 그 평가자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도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고요. 쪼끔은 수동적인 방법으로는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 검색하시다 보면은 음 그 신입사원들한테 요구하는 내용 같은 것도 있어요. 전달하고 싶은 내용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따로 이제 워드나 한글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두셨다가 입사 후 포부 혹은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서류를 어느 정도 구성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세요.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평가할 때 평가자 입장에서 이 다섯 가지 부분을 서류에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서류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 분이 안 돼요. 30 초도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30 초라는 시간 안에 뭐 이게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많이 서류를 보다 보면은 읽히는 부분들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쭉 훑어봤는데 직무가 어느 직무에 지원하는지가 이렇게 사회복지사 이렇게 쓴 거 말고 이렇게 직무를 쓴 거 말고 내용들이 구성된 내용들이 사회복지사한테 과연 적당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그러면 머릿속에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측정 가능한 수준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명시가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한번 수정 작업을 거치시는 게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서류를 합격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면접에서 이제 서류에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아마 "서류에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라고 얘기함은 면접에서도 제대로 전달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진출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5가지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말해 주지 않는 취업 준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행동 계획 맨 밑에 있는 행동 계획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되고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회 진출하는데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자기 이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가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도출하신 다음에 그다음 내 전공을 살리든 전공이 아니고 관심사 쪽을 살리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방향성을 가지고서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목표로 하고 있는 타겟 직무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에서 이제 구직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마 자기애가 틀어진다든가 소홀하든가 아니면은 목표 설정이 중간에 틀어진다거나 준비도가 서툰 경우에는 아마 행동 계획에서 많이 좀 혼선을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자기의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이 안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반기 공채까지도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이제 시트지 같은 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 드릴 테니까 아마 좀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자기애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KSA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K는 어 knowledge, 지식적인 부분, S는 스킬, 기술적인 부분, A는 attitude, 성격적인 부분인데, 이 KSA라는 게 뭐냐면은 조직에서 임직원들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서류 평가하시는 분들이나 면접 평가하시는 분들이 인사 담당자 출신들도 있고 컨설턴트 출신 분들도 있는데, 조직에 어차피 다 몸을 담았기 때문에 KSA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원자도 마찬가지로 KSA로 구분을 해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식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뭐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 스킬적인 부분은 이 이론을 끄집어내서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거, 수행했던 거, 이 부분은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애티튜드, 성향이라는 부분, 가치관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성격이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가치관이에요. 면접에서 최근에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 가지고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관이라고 했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하고의 어느 정도 연관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마인드맵을 활용하셔 가지고 내가 조금 증빙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이 뭐가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뭐가 있고 태도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음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 학원이나 아니면 교과목 진행을 할 때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참가자들한테 이제 과제로 내주는 숙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왼쪽에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월별로 1 월부터 12 월까지, 그다음 대분류로 해서 1 학년 1 학기 여름방학, 1 학년 2 학기 겨울방학, 2 학년 이렇게 해서 학년당 4 개씩 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전공 과목과 관련된 거, 지식적인 부분이죠. 교내 경험이나 외부 경험 같은 거, 공모전, 기술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과제로 내주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 작업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게 자기 이해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내가 4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즉 기억을 더듬어서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진출하기 전에 먼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안타까운 친구들이 뭐냐면은 분명히 이 친구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면접 장소에서 갑자기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의구심이 평가자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계속 들어. 신뢰하기가 쪼끔 어려워. 그래서 자꾸 꼬리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꼬리 질문을 풀어나가질 못해요. 즉 미리 내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지만 자기소개서도 당연히 잘 쓸 뿐더러 면접에서도 꼬임없이 이야기가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억지로 기억을 더듬어서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한 1주일 정도 시간을 주게 되는데 1주일 동안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작성을 한 거예요. 어 많이 못 쓴 친구들은 정말로 딱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코칭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기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 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공에서도 충분히 내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교내 경험이나 외부 경험 같은 경우에서도 생각보다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근데 어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경험은 활용할 수 있다. 이 경험은 활용할 수 없다.' 이거를 선을 그어 버리고서 아예 오픈을 안 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데 가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경험했던 부분들을 다 오픈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 이제 사회 진출하시기 전에 서류 준비하시기 전부터 일단은 이 작업은 한번 해 보시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직무 쪽이고요. 사회복지사한테 필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언급되는 부분들, 저희가 평가할 때 활용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작성을 해 놨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급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 업무 중심으로 문서 작성, 즉 행정 업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문서 작성 능력이 우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업 쪽, 아니 공공기관 쪽 가신다라고 하면은 한글 프로그램 좀 잘 다루셔야 될 것 같고요. 사기업 쪽 간다고 하더라도 워드를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활용되는 한글 문서 폼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글 프로그램 다룰 줄 아셔야 되고 워드도 기본적으로 그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획안, 제안서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3 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구상하고 있는 거, 아이디어 부분을 타인이 이해할 수 쉽게끔 글로 잘 표현을 해야 된다. 즉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자기소개서 내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가지고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 생각을 글로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많이 써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홍보를 위해서 이제 실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간단한 포토샵이나 아니면 포토샵은 활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파워포인트만 어느 정도 잘 다루시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포토샵 정도, 그러니까 편집, 이미지나 뭐 포스터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편집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어느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운전면허는, 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를 가시든 아니면 사람이나 잡코리아에서 관련된 직무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나오는 채용 공고를 보시게 되면은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 급보다는 1 급을 쪼끔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1 급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전면허 1 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쪼끔 고민하시게 되면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가 전달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커마 리급은 필수라고 얘기함은 최근에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커마 1 급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서류 평가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커마를 1 급은 가지고 있고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문서 작성 능력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은 활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커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전공을 살려서 진출하신다라고 하면은 1 급은 취득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미비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쪼끔
준비를 서두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커말 1급이나 2급이 있으신 분들은 알바몬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게 되면은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뭐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못 구해 가지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 한번 신청해 보시면은 이제 조직이라는 부분을 경험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엑셀, 그러니까 조직에서 자주 활용되는 함수나 엑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하실 수가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번 지원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사회부조사 분석사만 가지고도 이제 전공을 활용해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 자체가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조사 분석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 분명히 아니겠지. 앞에서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도 설명드렸다시피 사회조사 분석사를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나는 인턴 경험이 없어요. 선생님 다른 친구들 요즘에는 이제 사회 진출하는 데 있어서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실무 경험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쓸 것도 없고요. 면접에서 어필할 것도 없고요. "저는 너무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코칭하다 보면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코칭하다 보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더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회라는 곳을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조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조사 뭐 사람이나 잡코리에다가 검색하시게 되면은 인턴 같은 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 커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 이력서 상에서 그래도 경력 사항에 공백은 안 남길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뭐래도 하나씩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하나쯤은 만들어 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펙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보다는 경험을 쌓는 데 쪼끔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최근에 구직 활동할 때는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관리 업무를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실습이나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한 현장 경험이 당연히 우선시 되고요.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서 본인만의 견해가 어느 정도는 어필이 돼야 돼요. 아마 이 부분이 잘 성립이 되면은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 여러분들께서 구성하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지원 동기 항목 구성하는 것도 쪼끔은 수월할 수도 있고요. 면접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서 내가 전공을 활용해서 직무를 선택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사례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당연히 업무 특성상 인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성장 배경이라는 항목에다가 성실함이나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를 놔두고서 이제 스토리로 증빙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기소개서에다가 성실함과 책임감을 증빙하기 위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즉 서류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텍스트만 가지고 이 사람이 성실하다, 책임감이 만렙이다 이 부분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즉 성실함과 책임감은 면접에서 체크가 되는 부분이지 서류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는 한 개 항목을 만약에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세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항목을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공간인데 그냥 통으로 날려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함이나 책임감 말고 업무상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인성을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고민하고 활용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기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렸었고 직무라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스페셜티와 그다음 직무에서 요구되는 키워드 이 부분이 중간에 교집합되는 부분 핵심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핵심 가치를 빨리 도출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 핵심 가치를 서류와 면접에서 어필하는 게 구직활동 준비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직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하고 매칭을 안 시키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서류상에서 그런 면접에서 평가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스페셜티, 목표하고 있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키워드, 이 두 개가 교집합 부분, 핵심 역량을 반드시 도출해야 된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핵심 가치가 도출이 되게 되면은 자기소개서 항목에 하나의 키워드씩 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이 있으면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핵심 가치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전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작업을 해 보셔야 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와 직무 역량의 교집합 부분. 핵심 가치는 반드시 도출을 해야 된다. 면접에서도 체크하고 서류상에서도 반드시 체크한다라는 부분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과제로 내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스타 기법을 활용한 경험 정리라고 해서 제가 활용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조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하시게 되는 건 이건 뭐 스크린샷 찍어 놓고 엑셀 같은 데다 이제 표 만드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표 만드는 거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번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목표 직무를 먼저 쓰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표 직무가 사회복지사야. 그러면은 요구되는 역량이 뭐가 있는지를 4개 정도를 기술을 하세요. 뭐 라포 형성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찾아본 내용을 키워드를 4개 써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써놓은 역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하나씩 배치를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직무 요구 역량이 라포 형성이다라고 하면은 라포 형성이라는 부분은 이론적으로도 배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험에서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원래 내재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태도적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역량은 여기 보이는 칸 하나에다가 하나씩만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은 다음에 자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그냥 심플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뒤에 샘플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상황과 역할, 자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인데 상황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역할 내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기술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지금 키워드를 증빙할 수 있는 내 경험한 이야기를 1번부터 8번까지 즉 8개 문장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행동으로 통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까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행동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1, 2, 3, 4, 5, 6, 7, 8번까지 있는데 문장과 문장이 끊기면 안 돼요. 문장과 문장이 흐름이 연결이 돼야 돼. 이게 끊기게 되면은 평가자 입장에서 가독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스타 기법 그러면은 한 줄이 공백 포함해 가지고 50자 정도로 일단은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500자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자, 한 줄이 50자면은 10줄 정도 쓰잖아요. 그러면은 자, 상황 부분은 보통 한두 줄 정도를 써요. 그 다음 역할 부분도 한두 줄 정도를 쓰고요. 행동으로 인한 결과물도 한두 줄 정도를 써요. 그러면 최대치가 둘둘둘에서 6줄이잖아요. 그러면 경험이라는 부분, 행동이라는 부분이 최소 4줄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서류 평가할 때도 그렇고 코칭할 때도 그렇고 보통 앞에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 2줄 정도만 쓰고 말아버려요. 즉 주장은 있는데 근거가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류에서 탈락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많이 안 써본 친구들이 사안과 역할을 한 6줄 정도만 6줄 정도씩이나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안과 역할은 관심이 없어요. 사안과 역할은 다른 친구들도 거의 다 비슷해요. 실습 나갔는데 뭐 어르신분들 이렇게 케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웠어. 애기들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우리는 그런 거 관심이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갔었는지에 대한 과정 부분이 훨씬 더 궁금하거든요. 사안과 역할은 변별력이 없지만
똑같은 사안과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수행했었던 경험 과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 집중을 하게 돼요. 자기소개서에서도 행동에 집중하고요. 면접에서도 행동에 집중해요. 즉 서류를 쓸 때부터 행동에 집중해서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면접에서도 부연 설명이 부족해서 자꾸 꼬리 질문이 들어가게 돼요. 꼬리 질문. 내가 성실하게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꼬리를 잡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즉 진위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계속 물어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어렵게 면접을 만들어 가지 마시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3자, 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경험을 좀 잘 설명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구 역량이 4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역량을 하나씩. 그런데 지식 하나, 지식 2개, 기술 2개, 여기는 잘렸지만 태도도 2개에서 총 6개 정도는 요렇게 정리해 보시면은 서류나 면접이 대응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의 교집합, 핵심 역량을 도출해라. 즉, 목표 직무를 잡고 그다음 직무 요구 역량을 도출한 다음에 그 직무 요구 역량을 증빙하기 위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 핵심 역량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소개서로, 그러니까 글로써 잘 정리돼야지만 면접에서도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업은 조금 많이 시간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키워드라는 부분인데 선생님 저는 경험한 게 없어요. 혹은 난 경험한 게 있는데 이 경험한 것들을 어떤 키워드로 활용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한 3페이지 정도로 어떠한 키워드들이 있는지, 자기소개서에서 활용되는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키워드를 증빙할 수 있는 경험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스크린샷 많이 찍으시잖아요. 스크린샷 찍고 아니면 휴대폰을 한 장 찍고 그다음 페이지 요렇게, 그다음 요렇게 이렇게 3페이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비즈니스 이해라는 거, 이 부분, 그다음 가치관이나 직업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서류는 당연히 성장 배경이라는 항목에서 가치관이나 직업관이라는 부분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게 되는 부분, 그다음에 기본 자질이나 교양, 직무 지식, 그래서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인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쓸 필요가 없어. 자,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사회복지사라는 내가 지원하게 되는 업무에서 이 6개 중의 키워드에서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한 다음에 도출하시면 되세요. 그다음 성과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업 수행 역량,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사업 수행 역량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요구되는지, 뭐 상황 대처 능력 같은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경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기반, 그래서 분석력, 창의력, 뭐 도전, 자기 개발, 신의 성실 같은 것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키워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증빙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두시는 게 아마 사회 진출을 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정리하고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원 동기 쓰는 부분이고요. 자, 지원 동기랑 제가 이 다음 페이지 입사 포부를 같이 붙여놨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자기소개서를 보시게 되면은 지원 동기는 첫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입사 포부는 마지막 항목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항목에 나와 있고 마지막 항목에 나와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써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는 반드시 같이 써야 돼요. 즉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됐든 혹은 그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특히 이 직무를 활용하고 싶은 곳이 내가 지금 지원한 곳이다라고 했었을 때 자, 내가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나 이 기관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곳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다음 이루고 싶은 게 있을 거고. 자, 하고 싶은 것과 이루고 싶은 부분을 입사 후 포부 쪽으로 빼시면 되세요. 그다음 지원 동기에는 내가 이 직무를 왜 하고 싶은지 그 과정,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 혹은 이 기관에 꼭 들어가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작 부분 단기적 계획, 장기적 계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적합성 KSA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KSA를 다 밝히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밝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직무 적합성, 내가 전공 과목을 잘 수행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성적이 괜찮은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목들을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내가 관심 있는 직무 쪽에 어떠한 연관성 혹은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지원 동기로 잡아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어디에서 실습을 나갔었는데 하게 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뭐 메리트를 느끼게 됐다라고 하셔가지고 직무 적합성이라는 부분, 혹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나는 뭐 라포 형성에 뭐 특출난 소질이 있다, 누군가를 도움 주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망설임이 없다, 이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직무 적합성을 증빙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직무 적합성 80%, 기업 적합성 20%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기업 적합성이 먼저 나와도 되고 그다음 직무 적합성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어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 적합성의 비중을 조금 더 끌어올리시면 되고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기관의 정보를 찾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직무 적합성의 비중을 높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 두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지원 동기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포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무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네가 들어가서 앞으로 뭘 하겠냐라는 거야. 아직 교육 같은 것도 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 신분에서는 듣기가 어려웠었던 교육들도 있고, 그래서 기관에 들어가서 뭐 기관에서 보내줘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교육들도 있고, 혹은 자격증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실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 그게 실무에서 우선순위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단기적 계획으로 활용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장기적 계획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두 주 정도만 기재를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께서 기관이나 이제 기업에 입사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저희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가서 몇 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오래 버틴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코칭을 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10 년, 20년 다니는 거를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즉 내가 지금 준비도가 완벽해서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계속 이직을 통해 가지고 내 커리어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3 년, 5 년, 7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 년이면 아마 대리급 정도 될 텐데, 대리급 달 때까지 실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준비를 끝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곳에 이직을 해서 5년 정도, 그래서 과장, 그래서 차장이나 부장급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직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직을 수행한다라고 보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입사 포부에다가 뭐 그 기관에서 뭐 굉장히 엄청난 것을 할 것처럼 혹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처럼 포장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는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오히려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한 10년 이내의 계획으로서 어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거를 10 년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코칭해 주시는 분들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무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지를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내가 입사해 가지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업무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니네가 나를 뽑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지? 입사 포부에는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있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를 어필해야 되는 게 입사 포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평가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인지를 하셔야 되세요.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평가자가 체크하고자 하는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 사실적이어야 되겠죠. 그다음 실현 가능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기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성장 배경이나 학창 시절이나 성격, 그러니까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많이들 물어보는 게 기관 쪽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정해져 있는 자기소개서 양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 성장 배경, 학창 시절, 성격, 입사 후 포부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입사 후 포부를 따로 이제 기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 및 포부를 첫 번째 항목으로 잡고 성장 배경, 학창 시절, 성격 이렇게 잡는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서류도 어느 정도 세팅하고 면접도 대응하기 위해서 5개 항목으로 정리를 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 성장 배경, 학창, 성격, 입사 후 포부 이렇게 5가지인데 자, 지원 동기랑 포부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성장 배경, 학창 시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시트, 엑셀 시트로 해 가지고 스타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잖아요. 자, 태스크,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형태로 똑같아. 그래서 성장 배경, 학창 시절, 성격은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조금 익숙해지면은 쓰기가 수월하고요. 평가자도 스타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읽히고 쉽게 와닿아요. 즉 가독성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스타 기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자, 성장 배경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 방향이 크게 3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치관 성립 배경, 그다음 가치관을 가지게 된 사건. 이 사건에서 해결하기 위해 했었던 내 방법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 자,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많은 비중, 4줄에서 6줄 정도가 기재돼야 되는 게 행동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황, 1줄 정도 쓴다고 해 가지고 문제되지 않아요. 딱 그 이상도 알고 싶지 않아요, 평가자 입장에서. 역할, 대동소이해요.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아. 행동에 주안점을 두시고서 내용을 기재해야 된다. 두 번째, 가치관은 갈등 관계, 가치관은 어떤 영향, 즉 가로 부분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리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학창 시절도 마찬가지로 상황, 역할, 행동, 결과인데 역할을 하게 되는 구체적 이유. 자, 앞에 성장 배경에서 제가 놓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성장 배경은 당연히 직무에서 요구되는 가치관인데 많은 친구들이 너무 옛날 시점을 포인트로 잡아요. 즉 어렸을 적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대체 어렸을 적이 언제일까? 그래서 막 물어보게 되면은 뭐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입학 전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봐. 중학교 입학 전에 내가 가치관이 명확했을까라는 거. 그때 가치관이 사춘기를 지나 가지고 그 이후에서도 여전히 유지가 될까라는 거. 그다음 그 어렸을 적 이야기가 아직까지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남을까라는 거지. 즉 너무 과거 시점을 이야기를 잡게 되면은 저희는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너무 옛날 얘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춘기 이후의 얘기를 잡아요. 사춘기 이후의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잡아야 된다. 그다음 직무하고의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었는지, 뭐 내가 섬에서 태어났는데 뭐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태어나 가지고 뭐 자연경관 쪽 이런 얘기가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즉 직무에서 필요한 가치관이라는 거, 타인을 돕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옛날 얘기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그다음 대학교 재학 중 직무 수행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즉 지식적인 부분을 하나만 잡고서 설명을 하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만 잡고 얘기를 하든지. 항목당 키워드는 앞에 시트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항목당 키워드는 하나만 들어가요. 2개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이 조잡해져 버려요. 즉 내용이 전달이 안 돼. 평가자한테 전달이 안 돼. 그래서 키워드도 항목당 하나, 이 키워드를 증명할 수 있는 경험, 스토리도 반드시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기소개서를 구성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들 실수하세요. 키워드를 너무 많이 나열하시게 되면은 500자 안에 절대로 그 키워드를 다 신뢰도 높게 구성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항목당 키워드는 하나, 이 키워드를 증명할 수 있는 스토리도 반드시 하나만 들어간다는 거. 면접에서도 똑같아요. 어떠한 질문을 받으면은 어떠한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함이구나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 키워드를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셔야 된다라는 거. 뭐 둘째, 셋째 이렇게 사례를 여러 가지 풀어 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성격적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많이 실수를 하고요. 면접에서도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하시면 안 되세요. 절대로 언급하시면 안 되세요. 서류에서도 절대 언급하시면 안 되고요. 면접에서도 절대 언급하시면 안 돼요. 자, 그 키워드가 뭐가 있냐? 여러분들끼리 모여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봐. 음, 팀 발표를 할 건데 팀 프로젝트를 할 건데 나한테 조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얘는 믿고 거르는 유형이 있을 거야. 나는 절대 이런 유형하고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같이 팀 작업하고 싶지 않아. 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던가 혹은 인풋과 아웃풋이 다르게 나온다던가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격에서 보완점으로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이대에는 어지간해서 쉽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언급을 안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언급하셔 가지고 서류나 면접에서 이제 페널티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저는 언급하시지 말라는 거. 이거는 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지만 서류에서도 조심하시게 되고 면접에서도 주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도출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직무에서 요구되는 성격, 사회복지사가 되는 데 있어서 성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서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다음 단점은 반드시 써야 되는데 제가 아까 항목이 10줄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뭐 단점부터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점부터는 절대로 쓰지 마시고요. 무조건 장점부터 쓰세요. 장점부터 쓰는데 내가 직무에서 요구되는 장점은 무엇이다. 이러한 성격을 활용했었던 경험이 무엇이 있다. 육하 원칙에 맞춰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상황과 역할이 무엇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키워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다까지 쓰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면 단점은 어떻게 잡냐면은 장점에서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단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라고 했었을 때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추론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자, 내 시간 관리를 잘 못할 수도 있지. 그다음 오지랖이 넓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은 6줄에서 8줄 정도 쓰신 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는 25자에서 1줄 정도 요만큼만 쓰시면 돼요. 내 단점은 무엇입니다. 근데 안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내 단점은 장점에서 유추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써야 되는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장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이 단점이 나는 단점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직무 쪽에서 잘 활용한다면은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하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세요. 자,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세요. 면접에서도 이런 부분들과 같이 돌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키워드의 장점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단점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 단점이라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 혹은 강점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성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는데 면접에서는 이게 어떻게 활용되냐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성격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성격을 떼고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렸었던 방법을 잘 활용해 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 기본 항목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그 다음 실패, 극복 사례나 특기사항 같은 것들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이나 극복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기를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서류 평가할 때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람들이 주제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설명을 드리지만
내가 수행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씩의 변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소한 것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점을 잡고서 이 문제점을 풀어나갔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기사항 쓴다라고 했었을 때 뭐 경력직만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내가 뭐 실습 경험이 많다던가 인턴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은 특기사항으로서 내가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주도적으로 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풀어 쓰시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스타 기법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뭐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츄에이션, 상황, 역할, 행동, 결과 형태로 보통 기술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황 플러스 결과, 그다음 역할, 행동 순으로 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활용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스타 기법을 조금 많이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할지를 정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순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되 많이 안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STAR 순서대로 한번 서술해 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신 다음에 뭐 주변에 첨삭받을 수 있는데 코칭받을 수 있는데 있으면은 한번 수정 요청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내용 완성도가 빨리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관 관점에서 이제 기준을 보게 되면은 평가자가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작성했는가, 즉 항목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원 동기, 직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줘야 된다. 앞에 설명드렸죠. 성장 배경, 직무에서 요구되는 가치관이라는 부분이 증빙이 돼야 된다. 직무 요구 가치관이 증빙이 돼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있는 그대로의 과정을 쓰기보다는 직무 요구 가치관을 증빙해야 된다. 그다음 학창 시절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교 입학 후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이 부분을 지식 혹은 기술 둘 중에 하나만 잡아주시면 돼요. 둘 다 잡아주실 필요는 없어요. 자,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에다 모든 걸 담으려고 그래. 그럼 면접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즉 자기소개서에다 담아야 될 거랑 면접에서 이야기해야 될 거랑 구분지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억지로 다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학창 시절은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 지식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쌓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전공 트랙 같은 거 아니면 실습했었던 거 아르바이트 했었던 거, 인턴 했었던 거,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에 대한 에피소드를 조금 구체적으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성격도 마찬가지로 직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격적인 강점이 뭐가 있는지를 잡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입사 후 포부,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사 후에 어떤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이게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를 해야 된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측정이 불가능한 이야기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평가자가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써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잘 도출을 했는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블로그나 유튜브나 실무자 아니면 실수 같은 거 나가셔가지고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앞에 설명드렸었던 13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활용도가 높을 거예요. 그 다음 내 강점과 약점을 확실하게 이해, 즉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로 작용하는 건지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내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배경에 대한 설명, 상황이나 역할에 대한 관심도는 평가자는 별로 없어요. 지원자에 대한 관심, 행동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썼던 게 사안과 역할 중심의 자기소개서라고 하면은 수정을 하셔야 되세요. 사안과 역할은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행동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직무를 향한 열정과 전문성,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는 입사 포부를 보게 되면 되고요. 입사 포부를 보고서 이 부분을 체크한다라고 하면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에 대응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높아야 된다. 적어도 평가자보다 비전문가잖아. 나는 부동산을 전공을 했지.
뭐 사회복지사를 전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보다 여러분들이 전공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 최대한 많이 알아본 다음에 내가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꼼꼼하게 안 읽어보겠죠, 평가자가. 30초 본다 그랬잖아. 훑어본다라고 했을 때 누가 읽더라도 직무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직무 요구 역량하고 교집합 부분을 반드시 도출해서 자기소개서를 구성을 해야 된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제 이해력, 즉 항목을 제대로 이해하고서 썼는지를 체크를 해요. 근데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친구들이 못 받아요. 그다음 표현력, 얼마만큼 제가 가독성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독성 좋게끔, 그다음에 주장하는 바하고 얼마만큼 스토리가 잘 연관성이 있게 작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혹은 오타 같은 거, 띄어쓰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뭐 잘못 쓴 거는 없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문서 작성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공문서도 많이 다루셔야 되는데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시고 띄어쓰기도 틀리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서류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좋은 이미지를 주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주장이 있으면 근거, 사안과 역할이 있으면은 행동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 생각보다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 직무에 맞는 내용들을 썼는지, 요렇게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기준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요게 이제 최근에 한 친구 거예요. 사회복지 쪽은 아니고 어제 상담했었던 친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영업 지원이라는 쪽, 전공을 살리지 않을 거라고 해가지고 영업 지원이라는 직무를 잡았고, 영업 지원에서는 협상력, 책임감, 정보 수집, 니즈 파악, 이렇게 4가지 키워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4가지 중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니즈 파악이다, 기술은 정보 수집이다, 태도는 책임감이다, 기술은 멀티태스킹이다. 그래서 시기 안 써도 상관이 없고요. 장소 딱 봐도 심플하게 돼 있죠. 그냥 아르바이트, 실습, 동아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상황,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역할, 이거에 대해서 6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써요. 상황과 역할에 6줄 정도 써요. 정말로. 써놓은 게 있으신 분들 한번 봐봐요. 상황과 역할에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상황과 역할은 최대한 심플하게, 행동. 자, 시장 조사를 통해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을 8가지 문장으로 기술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시게 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자기소개서 STAR 순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황, 역할, 행동, 결과 순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한글로 워드 같은 데다 그대로 따가지고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500자짜리가 하나가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조금씩 퇴거하게 되면은 자기소개서에다가 활용이 가능해요. 즉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무에 맞춰가지고 정리가 안 된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말라는 거고,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키워드, 항목, 내용들을 자꾸 다르게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제로 친구들한테 꼭 부여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통 이제 코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자, 제가 처음에 인트로 할 때 제 메일 주소 기재를 했었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했던 걸 한번 컨펌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컨펌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시트이기 때문에 한번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핵심 역량 2가지씩으로 하고 주장 있으면 근거 해서 역량을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는 행동 중심으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넣을 거면 모든 항목에다 다 넣고 뺄 거면 모든 항목에서 다 빼주세요. 문서는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어느 항목엔 소제목 달아주고 어느 항목엔 안 달아주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달아줄 거면 싹 다 달아주고 하나라도 뺄 거라면은 싹 다 빼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소제목은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 사자성어.
그다음 명언 이런 것들은 되게 진부해요. 되게 식상해요. 되게 성의 없이 썼다라고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소제목을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경험을 토대로 배운 점에서 포인트를 따 가지고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소제목도 가급적이면 달아보는 거, 아니면은 키워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키워드 한 칸 띄고 명언 검색하면은 좀 있어 보이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인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좀 포장을 해 가지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뭐 정 소스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수치화시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나 봐요. 저도 이제 과거에는 수치화시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치화는 저희가 원하는 수치화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수치화를 잘못 활용하시게 되면 면접에서 완전히 깨지거든요. 그래서 어 수치화, 그럼 만약에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통계를 돌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설문지를 구성을 해 가지고 통계를 한번 돌려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수치로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 때 뭐 20%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20%는 20%라는 이 숫자 자체는 저희가 봤을 때는 라이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신뢰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20%를 도출했었던 과정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면은 결국엔 털려요. 그래서 수치화는 내가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면은 활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면 더더군다나 활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쉬는 시간 없습니다. 그냥 꾹 참고 들으세요.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탈락한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애당초 뽑을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서류에서 다 탈락을 시켰어요. 면접에 불렀다라고 함은 그래도 한번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고 뽑을 의향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예요. 그런데 자, 면접관은 내게 큰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다? 이거는 면접관의 포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도 면접을 진행하지만 내가 면접을 진행하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다 떨어뜨리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얘는 반드시 합격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평가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떨어뜨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기준을 잡고서 이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색안경을 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 좋은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학점이 좋은 친구들, 취업 준비도가 높은 친구들은 어떠하더라, 어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도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력서상에서 받아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혹은 여러분들께서 입사 지원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이 서류를 안 보고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 정도로 제로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 과정이 철저하게 준비가 됐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제대로 어필이 가능하겠지. 근데 이 준비 과정이 서툴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역량에서 그 이상을 표현하지 못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최대한 많아야 돼요. 많은 친구들을 코칭해 주면서 물어봐. 면접 끝난 다음에 "너 질문 뭐 받았어?" 그러면은 그냥 막 웃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도 면접이 끝난 다음에 피드백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면접이 끝난 다음에 이제 총평해 주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모의 면접할 때도 그렇고요. 실제로 면접을 진행한 다음에도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질문 받았는지, 혹은 이제 제일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 뭐예요?라고 물으면은 대답을 못 해요. 이유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해 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면접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장도가 높아요. 최근에 면접관들도 지원자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제대로 면접이 진행이 안 돼요. 즉 이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힘들다 보니까 조금 릴렉스 시켜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 열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뭐 오는데 힘들지 않았는지, 밥은 먹고 왔는지, 뭐 지금 뭐 답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건 없는지 먼저 체킹한 다음에
1분 자기소개를 시킨다라고 했었을 때 1분 자기소개하는데 얘가 너무 버벅거려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잠깐만 생각하고 긴장 좀 낮추고 있으라고 다른 친구부터 먼저 1분 자기소개 시키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좀 분위기 자체를 릴렉스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봐봐. 상황을 최대한 이렇게 릴렉스를 시켜. 그러고서 이제 면접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긴장도를 떨구질 못해. 이 친구들은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는 결격 쌓여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평가표에 일단은 탈락 점수 쪽에다가 체크를 해줘요. 실제로는 여러분들한테 오픈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오픈이 안 되는데 실제로 기회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게 됐을 때에는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 못한다라고 하고 페널티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탈락 점수를 체크를 해요.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봐봐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야 되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해. 아무리 긴장이 많이 돼 있어도 내가 머릿속에 정리한 내용들이 빠삭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알아본 자료들이 빠삭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설명이 그래도 가능하겠지. 더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버벅거리는 것도 상관이 없어. 질문을 받았으면은 질문 의도를 이해하고 충분히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포기를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한 얘기야. 텍스트로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무작정 쓰기보다는 아까 자기의 파트에서 계속 강조를 했잖아.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그래서 지금은 뭐 특강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교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은 2주차 때 제가 자기의 과제물을 주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1학년 1학기 때 거 하나, 1학년 여름방학 때 거, 1학년 2학기, 1학년 겨울방학 때 거. 그 1년 동안 4개 정도. 학교 집 자고 학교 집 자고 이것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중간중간 뭐는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4년 동안 졸업한다라고 하면은 4, 4, 16, 16개 정도의 에피소드는 나와요. 이 16개 정도의 에피소드는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과목 때는 이거를 과제로 부여하고 이 16개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점수가 계속 까이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가지고서 자기소개서가 구성이 되고 직무하고 연계성이 없으면 기말고사에서 페널티가 들어가고 이런 식. 비교까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빡세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정도로 평가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거든. 서류 쓰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류를 잘 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트레이닝 됐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면접은 분명히 봐요. 괜찮게 봐. 근데 기본기가 안 닦여져 있는 거. 내가 나에 대한 이해가 덜 돼 있고 이거를 텍스트화 시킨 걸까 아직은 서툰 거야. 그래서 서류도 제대로 못 쓰게 되거나 면접에서 내 표현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내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최고의 인재를 뽑느냐, 올바른 인재를 뽑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구는 이제 최고인 사람 뽑겠다, 누구는 올바른 사람 뽑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고인 사람들 중에서 인성이 틀어지신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조하는 거,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거, 조직 내에서 이야기하는 거, 사람은 아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한테 지식과 기술을 입사시킨 다음에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 인성을 가르치는 거. 자,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있는,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이 직무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한 사람한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자, 면접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체크하는 게 뭐냐면은 안 나갈 사람 뽑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10년 안에 퇴사를 할 것이다. 3년, 5년, 7년 말씀드렸죠. 대리급 달고서 이직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평가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안 나갈 사람을 뽑아요. 왜냐면 자, 나도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 내가 나라는 사람도 평가를 받을 거잖아. 면접을 진행하는 나라는 사람도 평가를 받을 텐데 처음에 이제 기업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와요. 조직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와. 어떠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여기에는 나갈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 뽑아주세요라고 해서 뽑았는데 이 친구가 1년 내에 퇴사를 했어. 그러면 내가 사람을 잘못 고른 걸로 돼요.
그래서 나한테 페널티가 들어가게 돼. 내 고과가 안 좋게 들어가게 돼. 그게 인사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평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도 직업으로서 이 일을 계속 영위해야 되는데 자꾸 퇴사자가 많이 내가 뽑았었던 내가 푸시했었던 사람들이 자꾸 중간중간에 퇴사를 해. 그러면 내가 사람을 잘못 채용한 걸로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 나갈 사람을 뽑아요. 안 나갈 사람. 나갈 거에 대한 뉘앙스가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편견 가지지 마세요. 편입한 친구들을 선호하지 않았고 전과한 친구들을 선호하지 않았었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근데 최근엔 그렇진 않아요. 전과나 편입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진 않아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걸 두드러내고서 이걸 단점으로서 표현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걸 단점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전과를 하게 된 거나 편입을 하게 된 거는 더 큰 목표 혹은 꿈을 위해서라고 표현하시면 되지 나하고 맞지 않아서라는 표현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결격사가 발생을 하겠지.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에 따른 차이인데 자, 올바른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 뽑는다라는 거, 안 나갈 사람 뽑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되게 쉽게 확인이 돼요. 몇 가지 질문만 하면은 하나 질문만 던져도 체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른 지원자가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에 대해 실제로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물어본 거고 이거는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면접 보러 들어가게 되면은 기관 쪽에서 요청을 해요. 어떤 질문 할 건지 한번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 생각을 해봐. 다른 지원자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죠.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과정에서의 변별력이 있지 상황에서의 변별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나타나겠지. 그렇게 평가가 되겠지. 타 지역으로 가게 돼서 뭐 여자친구 공적인 거하고 사적인 거하고 구분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야.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 이제 내가 돈을 주고서 무엇을 배우는 입장이 아니고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분 변화가 된다라는 거, 학생이 아닌 직장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직무 수행을 위해서 준비한 게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당연히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기 때문에 물어보게 되잖아. 그래서 뭐 준비했냐고 물어보잖아. 근데 설명을 못 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표현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1부터 10단계까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네가 배운 게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몇 단계 정도 되냐. 3단계가 됐든 5단계가 됐든 7단계가 됐든 10단계가 됐든 설명이 가능하면 돼. 근데 얘기는 하고서 설명을 못 해. 그럼 당연히 페널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이해가시죠? 자, 입사 후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거. 네가 어떻게 회사에 기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춰야지만 기여를 할 수 있겠지. 뭐 탕비실 관리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뭐 메모하는 습관 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회사에서 시키는 것 말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고민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지. 그렇죠? 보편적인 점수가 중간 점수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요 정도만 기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위에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지. 그럼 당연히 베네핏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해가시죠? 즉 내가 지원하게 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의 업무에 대한 이해. 이거는 우리가 사회 진출하는데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생각보다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꾸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해가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면접 절차예요. 오프닝과 체킹과 클로징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자, 오프닝, 면접 시작하게 되면은 간단한 설명해 주겠지. 면접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요. 뭐 긴장하지 마시고요. 뭐 긴장이 너무 많이 되시거나 할 때는 뭐 이야기해 주세요. 뭐 몸에 긴장 푸시고 편하게 앉으시고요. 자, 지금부터 뭐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최근에. 그래서 면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보편적인 룰이에요. 1분 동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는 1분 자기소개를 안 시킨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자, 두 가지 이유예요. 1분 자기소개를 들을 여유가 없어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지원자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근데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면접 장소에 들어가지고 착석을 해가지고 인사까지 끝냈어. 그러면 얘네들은 머릿속으로 되새기겠지. 1분 자기소개 정리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 찰나에 계산을 하고 있을 거야. 나는 그거를 엎어버리는 거야. 긴장도를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1분 자기소개는 안 시키고 바로 그냥 질문을 들어가. 어느 직무에 지원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생각보다 대답을 못해요. 열의 셋은 어느 직무에 지원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왜일까? 그치. 자, 그 다음 질문. 자,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직무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한번 설명한다 생각하고 잘 한번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생각보다 말을 못해요. 내가 지원한 직무가 무엇인지 바로 말을 못하고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친구가 뽑혔을 때 그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내가 알고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세요. 그게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류를 쓰고 면접을 준비해야지,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서류나 면접이나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즉, 소통을 해야 돼. 평가자하고 구직자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야.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자꾸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자, 여러 기관이 있는데, 여러 기업이 있는데 왜 여기에 지원하게 됐는지도 당연히 체크를 하겠지. 왜? 안 나갈 사람 뽑으니까. 이 조사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 기관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가 체킹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내용들도 홈페이지나 아니면 구글에서 내가 지원하는 기관이나 기업명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최대한 많이 취합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직무 역량이나 필요한 가치관 같은 것들도 당연히 체킹을 해야 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데, 뭐 연봉 같은 거 물어보거나 하면은, 기숙사 제공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은 위에 아무리 잘 봤다고 하더라도 면접 말아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쓸데없이 질문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니네 기업에, 기관에 관심이 굉장히 너무 들어가고 싶어.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거, 면접이 끝나고 기회가 된다면은 회사 내부 한번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혹은 내가 면접이 끝난 다음에 입사하기 전까지 보완해서 와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직무 선배로서 나한테 조금 코칭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보완했으면 싶은지에 대한 질문 같은 걸 물어보시는 게 좋겠지. 연봉이나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프닝과 체킹과 클로징 형태로 진행이 된다. 자, 이거는 보편적으로 쓰게 되는 평가표예요. 그래서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1분 자기소개를 시켜. 그러면은 우리가 평가자가 뭐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평가자 앞에는 노트북이 하나씩 이렇게 다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자꾸 뭔가 탁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뭔가 써. 1분 자기소개를 시켜놓고서 뭔가를 자꾸 써. 뭐 쓰냐면은 항목지 평가지표 있고 옆에 괄호 있잖아. 지원자들 명찰이 이렇게 있거든요. 명찰 보고서 이름부터 써요. 자, 남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쓰고 듣고 제대로 썼는지 읽고, 이게 안 돼요. 멀티가 안 돼. 남자는 단순해. 그냥 쓸 거면 쓰고 들을 거면 듣고 읽을 거면 읽을 거고, 요거밖에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근데 자기소개서를 읽는다고, 얘가 얘기하는 걸 듣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읽고 여기다가 이름 쓴다고 질문거리를 캐치를 못해요. 남자는 못해요. 그래서 자, 난 들어오게 되면 미리 써놓으면 되잖아요. 미리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은 날짜 쓰고 이름, 명찰 보고서 쓰고, 그러면은 1분 자기소개가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어. 그럼 여기에서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평가자들끼리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 주안점으로 잡고서 너는 면접을 진행해서, 너는 인성을 해주세요. 너는 뭐 직무 전문성을 잡아주세요. 너는 뭐 표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킹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역할을 다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평가가 진행이 된다. 당연히 용모 및 태도는 문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그다음 면접 끝날 때까지 계속 체크가 될 거고요. 인성이라는 부분, 이야기하는 내용 컨텐츠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체크가 가능한 거고, 표현력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부분 들어보면 되고, 열정이라는 거, 계획성, 실현 가능성, 입서 포부가, 즉 직무 전문가로서 어떤 것을 준비할 건지가 구상이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에서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지. 일단 지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전공과 비전공 구분해 가지고 알고 있는 것, 전공과 사회복지사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부분 알고 있는지, 최근 관심 있는 기사거리 같은 거 물어보면서 비전공과 관련해서 이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질문들을 체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면접관이 바빠요. 그리고 1분 자기소개가 임팩트 있게 들리지가 않아. 왜?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얘기하라는 거야. 1분 자기소개할 때 면접관하고 아이 컨택이 나하고 안 되면은 그냥 광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 노인복지 쪽 하는데 그러면은 내 클라이언트들이 잘 안 들리시잖아. 그럼 목소리가 커야 되겠지. 이게 평가 요소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당연히 들어가요. 애들한테 공감대 형성한 애들한테 목소리가 너무 커. 당연히 페널티가 들어갈 수밖에. 되게 소소한 거지만 다 체킹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단 나하고 아이 컨택을 시켜야 돼. 그럼 목소리 자체는 커야 되겠지.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를 안 보고 있다. 계속 노트북만 체킹을 하고 있고 서류만 계속 체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내가 이야기할 때 포인트, 강세를 조금 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야.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좀 1분 자기소개. 저 같은 경우에 안 물어본다라고 해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은데,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세요. 맨 처음에 캐치프레이즈. 자,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미지를 인식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3자가 나를 보고, 그러니까 첫인상이잖아. 면접도 이제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이기도 하지만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일주일 간다 그러잖아요. 그 첫인상. 자, 익숙한 사람 말고 나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캐치를 해요. 그거를 캐치프레이즈로 잡고서 풀어나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어느 기관 무슨 직무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그럼 평가자들은 서로 키워드, 그러니까 노트북 보면서 뭐 쓰고 있거나 서류 보고 있겠지. 그럼 던지는 거야. 혹시 제 첫인상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키보드 서류 보다가 나하고 아이 컨택 하겠지. 그렇게 트라이를 하는 거야. 나하고 아이 컨택을 트라이를 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던진 캐치프레이즈하고 내 이미지하고 다르게 되면은 실망하겠지. 다시 이제 노트북 보면 어지간해서는 다시 아이 컨택을 안 하겠지. 그래서 내 이미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캐치를 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조금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포인트를 잡고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2가지 혹은 3가지.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어디 지원은 직무 누구입니다. 저는 지원 직무에 적합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에다가 포인트를 강세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가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 컨택이 한번 되겠고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주게 되면은 그때그때 한 번씩은 아이 컨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핵심 영역을 2개 혹은 3개를 잡아주시고 그다음 이러한 핵심 키워드가 어떻게 내가 지원한 직무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기본 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자, 1분 스피치 구성은 크게 이제 주장, 근거, 기여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드맵이에요. 주장에는 처음에 인사하고 지원 직무와 내 이름 이렇게는 잡아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옆에 안녕하십니까? 어느 회사, 어느 기관, 어느 직무 지원자 누구입니다. 수험번호 있으면은 수험번호 몇 번 누구입니다. 첫 문장이에요. 그냥 1분 자기소개할 때 첫 문장이고요. 자, 주장에서 2번째 상징, 비유, 주장 제시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징.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저는 동분서주하는 시행령으로 주변에서 홍길동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저는 한 번 물면은 놓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친구들이 저한테 진돗개와 같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떠한 상징적인 거,
아니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주장을 제시하는 거. 그 다음 이렇게 세 가지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 내 이야기여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소개 스타 기법을 정리할 때 상황과 역할은 관심 없다. 행동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자기소개할 때도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만 이야기하시는 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두 개. 그 다음 설득의 3의 법칙을 해가지고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설득시켜라. 그래서 세 가지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1분 안에 우리가 시간은 재지는 않아요. 1분 동안 시간을 재기지는 않지만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다라는 감은 있거든요. 근데 세 가지를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잡아주시는 게 보편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장한 다음에 근거 제시한 다음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서 입사하는 직무 기관에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제시를 해주시는 거.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주장 이미지 재강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었던 이번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미지를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인지시키는 방법 혹은 5번은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분 자기소개는 구성을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근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역량 면접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가정 중심 면접이었는데 가정 면접이 뭐냐면 옆에 혹시 입사해서 화가 나거나 불만을 가진 내담자를 어떻게 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과거엔 했지만 최근은 안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행위 중심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실제 팩트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야.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와 관련된 경험을 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가정법,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 내리면은 솔직히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가정 면접을 하기보다는 최근에는 역량 면접을 행위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 그 다음 구조화 역량 면접인데 자 자신의 역량보다 높은 목표 그러니까 꼬리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나의 주제문을 잡고서 여러분이 자 직무를 그러니까 어떠한 직무 보통 면접에서 한 4-5개 정도 질문을 던지는데 자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서 세 가지만 자신의 역량보다 높은 목표에 도전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거의 보편적으로 꼬리 질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 꼬리 질문이 들어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야. 자, 원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서류를 어떻게 작성을 했었을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만들어 놨었을까? 현재 위치는 성남시 자해로 13입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구성을 했었을까? 생각해보면은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을 정리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상황과 역할에 중점을 둔 자기소개서야.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만 보고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 평가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1단계부터 10단계 구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평가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면접을 진행을 하는 사람, 평가자는 전문가잖아. 전문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어디까지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려고 한다라는 보면 돼. 얘기했잖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어느 단계인지를 체크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해가시죠? 그런데 자꾸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해서 혹은 거짓으로 내가 한 게 아닌데 미화시켜서 설명한 경우가 당연히 마이너스 점수가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도라는 부분은 체크를 하게 되는데 신뢰도라는 부분이 낮은 친구는 다른 부분이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뽑지를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럼 또다시 원점으로 가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역량 면접의 순서도 마찬가지로 스타 형태로 진행이 돼요. 봐봐. 여기 자신의 역량보다 높은 목표에 도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목표가 자신의 역량보다 높으면 어떻게 노력하였는가?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이런 식으로.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에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극복했었던 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또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모든 거는 대부분 다 스타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서류나 면접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스타 기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KSA 기법도 있고 스토리 기법도 있고 맥킨시 기법도 있고 한데 맥킨지 기법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나눠요. 평가자들한테도. 그래서 50대 50이면 저희는 코칭하는 입장에서 활용하지 않아요.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50대 50, 불호가 50이라고 한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맥킨시 기법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하지 않아요. 스토리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 찻대고 폿대고 하다 보니까 뭐 소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KSA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평가자들, 코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기법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타 기법은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혹은 이제 책 같은 거, 뭐 자기소개서 쓰는 거, 면접 대응하는 거에 대한 책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요 스타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하는지가 쉽게 읽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꼭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접에서 어떠한 질문을 받으면은 스타 형태로 답변을 해 나가시는 게 좋고 이게 몸에 체득이 되기 위해서는 텍스트로 정리를 내 경험했던 것들을 해보시는 것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력서상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퇴사할 사람은 안 뽑아. 근데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해. 그러면은 출퇴근 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가까운 거. 그 다음 희망 연봉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희망 내규라고 써요. 아니, 회사 내규라고 써요. 그럼 전 물어봐요. 우리 회사 내규는 2,100만 원인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할 의지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하는 거는 그 사람의 답변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눈동자를 봐요. 그 동공이 흔들리면은 회사 내규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인지하고 페널티를 주게 돼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실물. 자, 써있죠.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인데 자, 부착한 사진과 실물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라이어죠. 그래서 페널티를 주게 돼. 이해가시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그 보정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나처럼 생긴 사진이 가장 좋은 증명사진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처음에 면접 설명하면서 떨어뜨릴 거라고 저 같은 경우에 떨어뜨리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학점이 낮아. 그럼 학점 가지고 물고 늘어지겠지. 왜 이렇게 학점이 낮아요? 나는 이거 처음 보는 학점인데? 그러면 평가자 입장, 면접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겠지. 내가 궁금한 건 근데 학점이 왜 낮은지가 궁금한 거야. 전공 말고 다른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 근데 면접을 진행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페널티 점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점이 안 좋아. 그러면은 제가 학점이 낮은 대신에 저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본 게 강점입니다. 라고 다른 쪽으로 풀어서 설명해 나가시는 거. 학점이 왜 이래요? 네, 학점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점이 낮은 대신에 어나더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되세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직무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컴활 같은 경우는 뭐 엑셀 상, 파워포인트 상 뭐 이렇게 함부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엑셀 기준으로 매크로는 자유롭게 다를 줄 아셔야지만 상이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격증이 컴활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 체크하시다가는 면접에서 많이 발려요. 그래서 조심해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당연히 하루 기재하면은 안 되겠지. 대부분의 업무가 컴퓨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 정도, 즉 중으로 쓰고 중을 증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외국어는 뭐 기본적으로 750점, 755점 이상이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없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직무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원서를 조금 더 다양하게, 취업처를 조금 다양하게 위해서는 755점의 점수를 가지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취미, 특기는 하나쯤은 가지고 계세요. 독서, 음악 감상, 등산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성인이잖아. 성인이면은 그래도 사회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취미 활동 같은 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크게 이제 다대다 다대일 면접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1대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일단은 다대일 같은 경우에 면접관이 많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관이 다수면은 역할을 나눠요. 어떠한 역량을 증빙하기 위해서 면접 시작 전에 역할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3명이 앉아 있죠. 3명 중에서 제일 상급자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에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계신 분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다음으로 높은 위치.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 왼쪽이 낮은. 이게 비즈니스 매너에서 활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한테만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집중.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 아이 컨택은 면접관들하고 고르게 하셔야 되세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주로 답변을 하되, 만약에 50을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시선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양 옆에 계신 분들한테 25, 25 정도는 구분하셔가지고 아이 컨택은 시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대다 면접 같은 경우, 다대일 면접 같은 경우가 이제 구조화 면접, 아까 설명드렸죠. 구조화 면접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실 때 다대일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가장 보편적인 게 다대다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대다 면접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대일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 면접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다대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한 3개에서 5개 사이?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있는 친구한테 4개, 5개 물어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3개 정도. 1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셨어요? 한참 뜸들이고 타겟 관심 있는 친구한테 뭐 질문 몇 개 더 드린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 번에 다대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경청해야 되는 액션을 보여주셔야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 태도적인 부분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자 입장에서 다른 분들하고 비교가 바로바로 돼요. 그래서 나하고 아이 컨택 해야 되고,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갖춰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메이저 기업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사진에서처럼 공간이 넓은 곳일 경우에, 그리고 내 앞에 테이블이 없어가지고 내 모든 전신이 오픈이 되는 경우고요. 그게 아니고 작은 장소에서 다대다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내 앞엔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질문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그거야. 나한테 질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1분 자기소개 끝났어. 그럼 2분밖에 안 남잖아. 그러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잖아. 그러면 나한테 1분 자기소개 이후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좀 공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이제 직무하고 연관성을 가지게 된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게 되면은 대응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면접에서 이제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가자한테 잘 들릴 수 있게끔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바로 비교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요즘에 들어온 친구들한테 결격 사유로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혹시 너한테도 있지 않을까라고 뉘앙스를 가지고서 이제 질문을 던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직무에 대한 열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치와 관련된 질문이나 뭐 사고 판단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지, 혹은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내 성품, 인성 같은 것들이 적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한 질문들이 인성 면접 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평가 같은 경우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조직에서 실무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자기 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 사회생활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잖아요. 인적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본인만의 방법, 즉 사회 경험을 했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특히 사회복지사가 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서 문제가 있다라면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거의 대부분 다 직무하고의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질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샘플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를 쭉 정리를 해놨는데, 대학생활 중 직무 어떤 일에 집중을 했는지, 이거는 지금 자랑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뭐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최근엔 그런 친구들을 잘 안 뽑는 경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이 있는지, 그게 직무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고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주안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거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부분,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역량하고 관련을 지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어떤 일에 집중을 했는지. 학점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 안에 내포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도 당연히 물어봐요. 단점을 물어볼 때, 혹은 아까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놓쳤는데 성격의 단점을 기술하시오, 혹은 면접에서 단점을 언급하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직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장점부터 떠올린 다음에, 아까 장단점 쓰는 방법 기억나시죠? 직무에서 요구되는 장점에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문제점,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점을 단점으로 제시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당신의 단점은 뭐예요? 주변에서 본인한테 고쳐야 될 게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라고 하면은 그냥 생뚱맞은 혹은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장점부터 떠올린 다음에 거기서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된다. 당연히 미리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보셔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다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었던 거,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한데, 가급적이면은 저는 코칭을 해줄 때 직무하고 연관성을 가지게끔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라포 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줬을 때, 그 클라이언트는 뭐 실습 같은 거 나가서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가 조직 내 학과 내에서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은 뭐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뭐 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을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을 활용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좌절한 거 최근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사회에 진출하시게 되면은 모든 게 서툴고, 그다음 학생 신분에서 직장인 신분으로 변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퇴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소소한 것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너무 큰 걸로 잡으면은 당연히 풀어나가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지. 구조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서 그냥 잘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답변할 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휴일에는 보통 무엇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내향인지 외향인지 체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이 세 가지를 이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클라이언트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뭐
이런 업무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아까 잠깐 취미 특기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을 한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진짜로 내가 뭐 독서가 영화 감상이 뭐 등산이 취미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쓸 게 없어가지고 이런 취미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새로운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클로징 때 물어보게 되는데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한테 다 기회가 주는 경우도 있고 시간 관계상 한두 명한테만 기회가 주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앞에서 1분 자기소개 때부터 내가 대답했던 게 탐탁치가 않아.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때 이야기만 잘해도 채용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면접을 잘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손은 안 들어. 그래서 기회를 줘. 누구누구 지원자 뭐 제대로 면접에서 긴장 많이 했는지 표현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본인 표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는데 여기서도 말아먹어. 그러면 진짜로 페널티. 그냥 탈락인 거고 여기에서 진짜 뭐 아까는 뭐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게 저한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용기를 내본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합격으로 정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내가 앞에 면접을 너무 잘 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 좀 주세요. 이 기회까지 내가 포착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은 내가 앞에 잘 봤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관심도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어필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 두시던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뭐 연봉 같은 거 물어봐가지고 면접 말아먹거나 이러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먼저 한번 고민을 했을 경우에는 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할 때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질문거리 던지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면접을 볼 때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요거는 사진을 한 장 찍어 놓으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꼭 체크하는 부분. 그래서 리더십이나 팀워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되고 직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신입사원,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생,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등병과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를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지원 기업이어야 되는 이유는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직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계시되 커리어 로드맵도 알고 계셔야 되십니다. 그 다음 내가 누구인지 자기에 대한 이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을 마지막까지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얼마만큼 직무에 적합한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 최대한 어필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버벅거려도 상관없고 긴장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미리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의도에 맞게끔 잘 전달을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메일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험담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컨펌 받고 싶으시면은 혹은 오늘 수업 들은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여기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회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답변은 꼭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